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선급 친환경 선박해양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송강현입니다. 오늘 그 바다 모임에 이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제가 지지난주에 그 KR 유럽위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유럽위원회에서는 인터탱코, 인터카고, ICS, 빔코 이런 국제 그 해운협회가 참석을 하고요. 버나드 슐테, 송가와 같은 그 KR의 주요 선사들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거의 그 가장 중요한 이슈로 그 논의가 되었던 것이 바로 친환경 그 이슈입니다. 그 유럽위원회 돌아온 이후에 인천 국제항만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우연하게 우리 김인현 교수님을 뵀었고요. 김인현 교수님께서 이 친환경 선박 전환, 연료 전환, 그리고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바다 모임을 통해서 많은 그 도움을 받고 있던 차에 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및 녹색 해운 항로입니다. 현재 그 친환경 이슈는 선사에게는 직접적인 그 가장 영향을 받는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조선소, 화주, 그 향후 물류 체계 전체에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현재 그 어,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사실 더 큰 이런 규제의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 모든 시작은 사실 IMO에서 시작을 하는데 IMO는 두 가지 큰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박의 안전,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이슈입니다. 어, 대부분 이 안전 이슈가 훨씬 더 IMO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다가 2015년 이후 그 파리 기후협약이 채택이 되면서 그 무게중심이 이 환경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 친환경 이슈가 또 가장 그 IMO의 가장 그 중요한 이슈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고, 한편 그 이 친환경 이슈가 되면서 새로운 대체 연료, 여러 가지 그 GHG 감축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 안전 이슈가 같이 그 쫓아가는 이런 식으로 좀 IMO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IMO에서 어떤 이 GHG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GHG 감축 그 GHG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체 연료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그 감축 기술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추세로 흘러갈 것인지 이것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친환경 관련된 모든 발표가 바로 이표 현장으로 그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 비즈니스 as usual은 이런 규제가 없었을 때 그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 GHG가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2018년에 IMO GHG 스트래터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어, 이때는 금세기 안에 그 이- 해운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2050년에는 50%를 제가 이제 딴딴하게 되게 좋잖아. 그냥 제가 갑자기 확 불러. 또, 아이고야.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급 친환경 선박해양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송강현입니다. 오늘 이 바다 모임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제가 2주 전에 그 KR 유럽위원회에 그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유럽위원회에서는 인터카고, 인터탱코, 빔코, ICS와 같은 국제 해운협회가 참석을 하고요.
버나드 쉴 때 성과 같은 저희 주요 그 고객들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역시 친환경 이슈였고요. 제가 귀국 후에 그 인천 국제 항만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김인현 교수님을 뵙게 됐고 그때 김인현 교수님께서 친환경 선박 그리고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바다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이 정보를 얻고 있던 차에 이렇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및 녹색 해운 항로입니다. 최근 이 친환경 이슈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선사뿐만 아니라 조선소, 그리고 화주, 그리고 이 물류 시스템 전체에 지금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향후에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 모든 이 친환경 이슈의 시작은 IMO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IMO의 가장 큰 미션은 선박의 안전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또 환경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안전 쪽은 MSC에서 다루고 환경은 MEPC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대부분 이 안전 이슈가 그 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이 채택이 되면서 이 무게중심이 이 환경 이슈, MEPC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은 어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이 MEPC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GHG 규제이고요. 대신 이 GHG 규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체 연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 이슈를 지금 MSC에서 따라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주로 이 MEPC에서 어떤 GHG 규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 그래서 이 GHG 감축을 하기 위한 다양한 대체 연료, 다양한 어떤 GHG 감축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향후에 이 GHG 규제를 이로 인하여 이 해운업계 그리고 조선 물류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친환경 이슈 시작할 때 이 그림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검은 실선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어떤 특별한 이 규제 없이 이 물류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이 해운업계가 이 GHG를 계속해서 어 GHG 그가 계속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18년에 첫 번째 IMO GHG 스트래터지가 채택이 됩니다. 이것은 금세기 안에 해운이 그 내뿜는 GHG를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였고요. 당시에도 이것이 실제 실현 가능하겠느냐 또 많은 그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HG 스트래터지는 매 5년마다 다시 이제 그 리바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5년 후인 작년 2023년에 이 금세기 안에 그 넷제로는 너무 늦다. 2050년에 넷제로를 하자라는 이 목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많은 선사들이 설마 가능하겠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MO에서는 전격적으로 이 2050 넷제로를 채택을 했고요. 다만 이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최소한 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라는 목표고 이 초록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이, 어, 이 녹색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IMO의 이제 목표입니다. 자, 이 전략 수정이 어느 정도 그 해운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면 어, 2050까지 50%를 감축을 할 때는 제로 카본 30%, LNG 30%, 오일도 여전히 15% 정도 살아남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50년 100%이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제로 카본 퓨얼이 85% 그리고 화석연료는 더 이상 살아남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클락슨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GHG를 측정하는 선박에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어, 인덱스가
CII, 카본 인텐시티 인덱스입니다. 이것은 1톤의 화물을 1마일 옮길 때 배출하는 이제 CO2 양인데요. 저희가 저희 KR에서 검증하는 1,700여 척에 대해서 이제 2022년에 미리 저희가 그 이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AB는 굉장히 좋은 등급이고요. D2 등급은 안 좋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CD2 등급이 무려 70%를 차지하는 이 CIA 등급은 계속해서 매년 강화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은 이 등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저희가 검증하는 선박의 60%는 순수 해외 선사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글로벌 통계를 반영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운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MO보다 EU는 훨씬 더 강력한 이제 규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도 2년 빠르고요. ETS 결국 탄소세 부과와 같은 이런 마켓 베이스드 메저를 이미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인텐시티도 IMO에서는 현재 어떤 시정 조치만 하면 되는데 EU에서는 페널티를 내고 있고요. EU는 IMO보다 최소 2, 3년 빠르고 더 강한 규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 표가 현재 그, GHG 전체 규제를 망라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IMO의 GHG 규제, 그리고 EU의 규제, 그다음 미국의 규제 지금 현재 중이고요. 특히 이 미국의 규제는 지금 하원에서 그린 클린 쉬핑 액트라고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탈탄소 목표는 2040년이고요. GHG뿐만 아니라 녹스와 속스에도 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초강력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미국을 기항하는 이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요 미국의 어떤 규제 동향 이런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규제는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EEDI, EEXI, CII 그리고 현재 규정이 개정이 되고 있는 이 중기 조치 요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좀 시작에 앞서 이 IMO 규제 정의가 좀 필요한데요. EEDI, EEXI는 이미 2013년부터 EEDI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됐고, EEXI는 2023년까지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설계 효율 지수고요. 시운전 조건에서 디자인 스피드로 갈 때 1톤의 화물을 1마일 실을 때 배출하는 CO2 양입니다. 그야말로 선박의 고유한 기술적인 성능, 어떤 자동차로 치면 어떤 연비와 같은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 CII는 운항 효율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운항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하버에서 쓰는 연료량 그리고 실제 뭐 스피드도 굉장히 다양하게 운항할 때는 어, 다양할 거고요. 그다음 뭐 파도라든지 이런 뭐 윈드, 뭐 커런트 이런 걸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 CII는 그런 모든 운항 상태를 다 고려를 해서 실제 이제 선박이 배출하는 CO2를 기준으로 한 어떤 효율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GFS와 프라이싱 메커니즘은 IMO의 중기 조치고 현재 개발 중인 조치입니다. 이것은 저는 EEDI가 어떤 파도고 CII가 너울이라고 하면 이 IMF 중기 조치에는 그야말로 해일과 같은 그런 엄청난 영향을 줄 이제 그런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GFS와 프라이싱 메커니즘으로 나뉘는데요. 이 GFS는 연료 탄소 집약도 짓습니다. 그래서 메가줄당 그, 포함되어 있는 이 CO2 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 EEDI나 CI하고 이제 단위가 다릅니다. 이것은 연료량에 포함된 CO2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CII 같으면은 이제 속도를 늦춘다든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단다든지 하면 놀릴 수가 있는데
이 GFS는 연료를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프레싱 메커니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이 배출한 GHG에 대해서 탄소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톤 CO2당 몇 달러를 그러니까 레비 개념으로 이제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IMO의 의도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선 선박이 가지고 있는 테크니컬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야 할 것.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퍼레이셔널 퍼포먼스까지 좋아야 될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를 계속 쓰는 대신에 연료를 반드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내뿜는 그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그 선사가 책임을 지고 그 비용을 부담할 것.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빠져나갈 사실 그런 부분이 없다. 결국에는 이 그 IMO GHG 규제에 따라서 어떤 그 선박을 대체 연료, 다양한 어떤 그 감축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EEDI와 EEXI 문제는 사실 조선소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엔진 파워 리미트를 통해 가서 대부분 이제 2023년에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CII를 우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희 그 선급에서 그 1700 정도, 1700 내지 1800척 정도 이 CII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CII가 발효되기 전에 이제 통계치인데요. 이 CII 같은 경우에는 23년, 24년, 25년 동안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26년부터 어떤 이 CII 계산 산식을 수정한 후에 계속해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트래블 디스턴스에 따른 어떤 CI의 등급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은 데드웨이트에 따른 CI의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데드웨이트가 작을수록 그리고 트래블 디스턴스가 적을수록 숏 보이지 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요 붉은색이 2등급인데요. 굉장히 이제 포션이 높죠. 그래서 짧은 거리를 다니는 소형 선박과 굉장히 긴 거리를 많은 화물을 운송하는 대형 선박과 이제 CI를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후자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IMO에서 많이 식별이 돼서 앞으로 23, 24, 25년 동안 이런 어떤 그 불합리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런 부분을 식별을 해서 CII를 다시 이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IMO의 중기 조치인데요. 아니면 중기 조치는 기술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로 나뉩니다. 기술적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oal Based Fuel Standard, GFS라고 얘기하고요. GHG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결국 달성 방안은 연료를 전환하는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 또 수소로 연료를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너무 이 규제를 높게 설정하게 되면 그 물류에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IMO 200 목표를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감축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경제적 조치입니다. 경제적 조치의 목표는 공정한 전환, 연료 전환 촉진, 기여를 하는 것이 목표고요. 달성 방안은 결국 많은 그 탄소세를 부여를 해서 기금을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디에 쓸 거냐? 우선 그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에 어떤 인센티브,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또는 개도국을 지원한다든지 R&D 투자라든지 이런 기금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해운업계에서 징수한 이런 기금을 다시 해운업계에 돌려주는 어떤 친환경 연료의 리베이트로 써주는 거에 주력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행 방안은 톤 CO2당 20 내지 상한 정도로 지금 150달러 정도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50달러는 그 EU ETS가 지금 70유로 하는 정도 하고 어, 항상 EU가 IMO보다 더 그 강한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달러 이하로 책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IMO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적 조치, 이 GFS는 사실 어떤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사실 퇴출이 이제 그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HF4를 쓰는 선박이 거의 95%이기 때문에 이런 그 퇴출을 하게 되면은 그 물동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선박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사실 훨씬 더 많은 GHG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하고 선박을 비교한다면 이 동일한 그 화물을 운송하는데 거의 100배 정도 선박이 더 효율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FS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GFS를 만족하는 선박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있을 텐데 만족한 선박으로부터 이 배출권을 사서 이 그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그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치를 저희가 유연성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규제 초기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저기 GRU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이 GRU를 사서 이 규제를 만족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 GRU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 간의 어떤 거래, 이거에 거의 상한으로 설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IMO 중기조치 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IMO에서 종합 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 영향 평가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서 IMO 2050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찾는 것이 이 종합 영향 평가의 목표고요. 금년 가을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 이 조치가 승인이 되고 그다음 6개월 후에 채택이 되고 그리고 16개월 후 2027년에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 이 조치가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 굉장히 이제 타임라인이 굉장히 이제 짧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원국들 간에 지금 첨예한 그 지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탱크 웨이 투 웨이크 또는 웰 투 테이크, 웰 투 탱크 이 이슈가 있는데요. 이 그 웰 투 탱크를 반대하는 이제 국가들은 사실 웰 투 탱크는 그 연료 생산자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이 몫을 왜 해운업계에 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그 클레임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국가들은 해운업계에서 이런 그 연료 공급자의 강한 시그널, 어떤 그 탄소 중립 연료를 쓰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 이런 대량 인프라를 만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연료 가격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시그널을 줘서 그 연료 생산량을 늘리고 그 가격을 다운시키고 어디서든 벙커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이슈에 대해서 지금 첨예하게 그 대립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연성 메커니즘입니다. 그 군소 그 도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GFS를 만족 못하면 퇴출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받아들일 이제 가능성이 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탄소세를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여전히 지금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GFS의 기준가 그리고 단계적으로 얼마만큼 매년 감축을 할 거냐 그리고 만약 이 탄소세가 그 도입이 된다고 하면 탄소세를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이 기금이 쌓이게 되면 이 기금을 어디에 쓸 거냐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이 여전히 그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초까지 이런 IMO의 그 논의 사항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IMO 또 EU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차원의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사금융 포세이돈 프린시플을 통해서 이런 그 어떤 론에 대한 이자율이라든지 론을 제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보험업계에서도 그러고 그다음 화주도 지금 이런 나름의 어떤 민간 규제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제부는 뭐 이케아, 아마존 같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그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040년까지 본인의 화물을 100% 제로 카본 퓨어를 사용하는 선박만
싫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선사 입장에서는 어떤 금융이라든지 이 화주의 이런 규제가 IMO 규제보다 IMO 규제는 맨데토리를 만족을 시켜야 될 부분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더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환경 연료 전환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약간 어설픈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망고가 있는데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500원짜리를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소비자가 500원짜리 망고를 선택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이 500원짜리는 화석연료로 운송을 했고, 이 1000원짜리는 친환경 연료로 운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약간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뭐 이 500원짜리를 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가격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IMO가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IMO 또 로컬 정부, EU나 미국 그리고 이런 민간 규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화석연료로 운반하는 것보다 이 친환경 연료로 운반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같거나 높을 때 결국 선사가 이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연료가 경제성이 있을 때까지 아마 IMO, EU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친환경 대체 연료를 시작에 앞서 친환경 대체 연료가 무엇인지 그 정의 자체도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뭐 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대체 연료는 현재 거의 95%, 거의 100%에 가까운 이 선박들이 헤비 퓨얼 오일을 사용합니다. 선박 엔진의 특성상 굉장히 고급 연료가 아니어도 대부분 연소를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점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또 하나는 그 엔진의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게 낮게 되면은 화물을 실어야 될 공간에 연료 탱크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HFO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낮을 뿐더러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박이 HFO를 썼는데 이제 GHG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그리고 향후에는 무탄소 그래서 바이오 연료,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이런 것들이 기존의 HFO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라는 의미에서 대체 연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환경 환경 규제의 패러다임도 지금 기존에는 녹스, 속스, 블랙 카본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님비라고 하죠. 우리 동네에서만 배출을 사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GHG 같은 경우에는 이 CO2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배출하든 브라질에서 배출하든 세계 어디에서 배출을 해도 그것이 글로벌 문제고 그 모든 그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기존의 환경 규제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글로벌 규제다라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우선 그 대체 연료 선박의 그 현존선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전체 선박의 대체 연료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7%에 불과합니다. 벌캐리어는 0.9%, 탱커 2.4%, 컨테이너는 약간 많긴 하지만 여전히 4%에 불과합니다. 결국 93% 그리고 98%, 96%의 대부분의 선박들이 여전히 HFO를 현존선 같은 경우에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대처연료 선박의 오더북, 이제 신조선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종으로 봤을 때 거의 40% 정도가 현재 대체연료 선박, LNG, 메탄올, LPG와 같은 대체연료 선박으로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캐리어 탱커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 컨테이너는 거의 대체연료 선박이 60%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메탄올도 상당히 많은 이제 컨테이너 추진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체 연료 선박이 급속도로 그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연료의 종류별로 한번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연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선의 90% 그리고 신조 선박도 여전히 50% 이상이 HFO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이 이런 강화되는 GHG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LNG나 메탄올로 리트로핏을 해야 되는데
이 리트로핏은 도크에 최소 3개월, 최소 6개월 이제 그 도크에 있어야 되고요. 이 비용 자체가 신조어 비용보다 최소 2배 정도도 비쌉니다. 그래서 하파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 LNG로 리트로피를 했었는데 하파로이드 사장님이 내 인생의 LNG 리트로핏은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지금도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운임지수가 그래 높은 상황에서 그 리트로핏 기간도 너무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고 운영을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트로핏이 불가능한 옵션은 아닌데 굉장히 대형 선사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많은 선박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옵션이지 거의 대부분의 선박은 리트로핏을 쓰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바이오퓨얼이 사실상 실질적인 이제 대안으로 보입니다. 바이오퓨얼은 그 기존 HFO의 블렌딩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굉장히 이제 비싸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B100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 블렌딩 레이쇼를 20%, 30%, 50%까지 이런 그 증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바이오퓨얼 생산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연료는 우선 그 바이오 스탁이 그 제한되어 있다는 이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바이오 연료로 나뉘는데 1세대는 식량 자원하고 그 경쟁하는 주로 팜유를 가지고 팜유 또는 사탕수수 이런 걸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요. IMO에서는 이 1세대 바이오연료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유스트 쿠킹 오일이라든지 어떤 폐자재 이런 어떤 활용할 수 없는 식량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처리해서 만드는 2세대 바이오연료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양 조류를 통해서 대량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은 3, 4대 바이오연료라고 하는데 현재 R&D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연료는 제한된 원료 공급, 또 제한된 생산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공과 자동차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산업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우선 항공 쪽은 HVO라는 굉장히 그 고품질의 그 바이오 연료만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고품질이기도 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전기차로 이렇게 그 100% 전기차로 이제 갈 이런 그 플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오연료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질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예상도 있습니다. 바이오연료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이오연료에 지금 여기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 이제 그 박테리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산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음식물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생화학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뭔가 불순물이 발생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재료가 부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이제 음식물이기 때문에 그 최대한 보관 기간을 적게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소진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어떤 아퍼레이셔널 가이던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탄소 연료로 구분이 되고요. 다만 암모니아는 아직 엔진 자체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또 윈지디와 같은 이제 투스트로크 글로벌 엔진 메이커들이 2025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HD 현대 그리고 STX 엔진에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포스트록 같은 경우에는 바질라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LNG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리스크가 화재 폭발입니다. 이제 이 화재 폭발은 20% 정도 분기 중에 노출이 됐을 때 일어나는 그런 리스크인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톡식이 문제인데 이 톡식은 ppm 단위로 노출이 돼도 인체에 굉장히 이제 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어떤 리키지에 대한 정말 많은 그 세심한 어떤 안전장치가 이제 필요하고 어떤 센서라든지 그런 워터 커튼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이프티 관련된 이런 그 규제도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그래서 이 어떤 세이프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또 암모니아의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는 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 그 군산에 있는 그 KR의 TCC에 지금 투스트로크 또 포스트로크 그리고 그, 그 고속 엔진이 같이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HD 현대 그리고 STX 엔진과 함께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뭐 산업안전보건법, 보합법, 어, 이게 화관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만족을 시켰고 더구나 이 현재 IM에서 논의되고 있는 암모니아에 관련된 규정까지 전부 만족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굉장히 첫 그 파이어링 테스트를 했는데 아주 안전하게 테스트를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리크에 대비하는 거, 센서, 그리고 전부 이 엔진은 리모트로 다 컨트롤하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절대 이 연구실 그 엔진 룸 안에 들어갈 일이 없게 아니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요. 이것이 향후에 암모니아 엔진이 실제 이제 탑재가 되었을 때 미래의 어떤 선박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는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무탄소 연료라는 거 이외에 사실 지금 각국의 NDC 목표가 2030년까지 무려 40%를 감축하는 이런 굉장히 그 챌린징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 일본, 그 대만 이런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수소를 그 해외로부터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 수소를 도입하는 방식이 암모니아와 암모니아와 액화수소가 있는데 액화수소는 여전히 기술적인 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가 가장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LNG가 현재 대륙에서 대륙으로의 에너지 운반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암모니아가 대륙에서 대륙으로의 수소 운반 수단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이것은 대량 암모니아가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될 것이고 가격도 다운될 거고 LNG와 같이 어디서든 선박이 벙커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암모니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고요. 이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은 재작년에 국내 30개 기업들이 다 모여서 청정수소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도입하고 국내 이제 소비하는 이런 콘소시엄을 이제 산자부 장관과 같이 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이 운송 분야는 저희 KR과 국내 조선 3사가 같이 해서 어, 그, 그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미 그 롯데정밀화학에서 세계 최초로 아람코에서 블루 그 암모니아를 수입한 이런 그 사례도 있습니다. KR에서 그 분석한 자료인데요. 지금 요 옆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LNG 붉은색으로 있고 블루 암모니아, 그린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암모니아는 이런 LNG를 처리를 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기 때문에 암모니아 가격이 LNG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LNG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카본 프라이스가 붙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느 35년 이후에는 블루 암모니아가 그리고 45년 이후에는 그린 암모니아도 이 LNG보다 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LNG입니다. LNG는 HFO 대비 25%그 GHG를 저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연료입니다. 가격도 HFO와 그 유사한 가격이고요. 또 물론 벙커링이 안 돼 있는 그 항만도 여전히 있지만 상당히 지금 많이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LNG 같은 경우에 여기에 또 섞어 쓸 수 있는 바이오 퓨얼과 같이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온보드 카본 캡처 시스템을 좀 쉽게 다른 선박에 비해서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많은 장점이 있고요. 다만 카펙스가 너무 높다. 그리고 메탄 슬립 이슈가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향후에 카본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이 카펙스 부분은 굉장히 희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메탄 슬립은 이미 글로벌 엔진 그 메이커여서 이 기술적으로
지금 그 메탄 슬립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극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메탄올입니다. 아마 메탄올이 뭐 최근에 그 가장 큰 이제 이슈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머스크에서 이제 16,000 TU 메탄올 그 퓨얼 그 컨테이너선을 주문을 하면서 메탄올이 크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3년 7월에는 메탄올이 15%, LNG가 3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2024년 4월에는 LNG도 물론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메탄올이 아주 급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메탄올은 그 지금 메탄올을 그린 메탄올을 필요로 하는 인더스트리가 사실 그 해운이 가장 그 크게 그 이 그린 메탄올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머스크도 세계 곳곳에 메탄올 그 그린 메탄올 생산 업체와 혼점을 해서 이런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그린 메탄올의 공급이 이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탄올은 어떤 이제 길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다. 많은 선사들이 메탄올을 선박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연료 생산자들이 결국에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대량 생산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메탄올은 현재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 연료 동향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존선은 현재 90% 이상이 HFO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탄올이나 LNG 리트로핏도 가능하지만 실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사들이 바이오 연료를 현존선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신조선 같은 경우에 현재 40%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죠. 대체 연료 선박으로 발주를 하고 있고 특히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 이 대체 연료 추진선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탄올은 그 연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전기선 위주로 그 위에는 LNG로 추진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현재 60% 선박이 HFO를 또 발주를 하고 있고 아마 소형선의 경우에는 워낙 이 LNG나 메탄올 그 연료 탱크도 굉장히 커야 되고 카펙스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형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바이오 연료가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체 연료 선박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항만에서 그 이런 친환경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고 항만에서 선박에 벙커링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듯이 콥 26, 27에서 클라이드뱅크, 그린 쉬핑 챌린지 등이 선언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개의 녹색 항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미에서도 2023년에 이 사전 타당성 분석을 했고요. 지금 금년에는 타당성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항로는 그 부산항에서 타코마항으로 가는 메탄올 컨테이너선을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것이 이제 향후에 이제 그 미국의 다른 항만 그리고 메탄올이 아닌 암모니아, 뭐 수소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한미뿐만 아니라 한호주, 한유럽, 한아시아까지 이 녹색 항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녹색 해운 항로의 구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은 우선은 연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된다고 하면 가장 이제 바람직하겠지만 이제 그 가격 경제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할지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될지 이런 연료 공급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런 그 선사가 HFO가 보통 듀얼 퓨얼이기 때문에 HFO하고 메탄올을 같이 씁니다. 근데 HFO 대신에 메탄올을 쓰기 위해서는 충분히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 가격 차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가 그러면은 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IMO 중기 조치, 27년부터 발효가 되는 IMO 중기 조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또 화주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아마 초기에는 이제 규제 자체의 인센티브가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금융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IMO 규제도 강화하고 화주의 보상, 특히 ESG를 강화하는 이 화주의 보상이 늘어나면서 어떤 정책 규명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어떤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이 그린 코리도가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은 항만에서 벙커링 인프라, 그 항만의 어떤 연료 저장 설비, 그리고 특히 쉽투쉽으로 이제 벙커링을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대적인데요. 앞으로 이제 특히 컨테이너 선사들은 화물을 화약을 하면서 연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 항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옵스, 그러니까 동시 작업,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 또 규정에 관련된 문제, 인프라, 그래서 이 항만에서 이 연료 공급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 포함해서 장단기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이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의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지금까지 실제 구축된 사례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구축 중이고, 또 시간도 굉장히 이제 촉박하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또 협업도 필요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선사 그리고 우리 항만이 어떤 허브 역할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녹색 해운로가 굉장히 해운 항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드시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될 이제 이런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선사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많은 지금 옵션이 있습니다. 바이오연료로 갈 건지 LNG로 갈 건지 향후 암모니아로 갈 건지 그래서 이런 경제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펙스 그리고 아펙스 탄소세를 분석을 해서 결국 나의 선박에 가장 그 적합한 대체 연료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이건 8000TU 컨테이너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만약 제일 위에 만약 HFO를 선택을 하게 되면 카펙스가 1이고 요 빨간색이 아펙스입니다. 아펙스가 한 2.5, 이 정도라고 보시면은 나머지 이 노란색, 초록색이 탄소세입니다. 현재는 그 EU 퓨얼리오 마리타임 ETS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에 카펙스가 1, 아펙스가 2면 앞으로 탄소세가 6. 그래서 사실 이 탄소세에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FO를 사용하면은 그래서 그 선박을 운항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LNG를 암모니아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이 아펙스 기름값은 굉장히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이 탄소세는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HF보다 유리하다. 현재 저희 분석 결과는 LNG가 가장 유리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경제성 분석 결과는 선박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소형선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이런 대체 연료보다는 바이오 연료, 블렌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경제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경제성 분석은 선박마다 그 해답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지금 대체 연료 생산에 어떤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 기반으로 이 어, 어느 어, 기간 동안은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온보드 카본 캡처 시스템이 어떤 대안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온보드 카본 캡처 시스템은 일종의 이제 플란트 시설이 선박에 올라가는 상황이라 공간을 좀 차지하고요. 가격도 비싸고 또 CO2를 캡처링하고 액화할 때 또 하나 에너지가 또 듭니다. 그래서 순수한 어떤 CO2 절감률이 또 중요하고요. 하버에서 왔을 때 이걸 처리하는 이런 하버의 어떤 준비 상태가 갖춰져야 되고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기술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달에 한번 기사가 났는데 H&M, 파나시아, 삼성, KR이 거의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2400TU 컨테이너선에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OCCS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이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연료 저감 장치입니다. 과거에도 연료 저감 장치는 사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기술인데 과거 HFO 할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HFO 가격이 굉장히 이제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현재 뭐 HFO 대비 3배 이상 이제 비싸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선 기름 한 방울이라도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타 세일이라든지 ALS라든지 이런 연료 저감 장치가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페이백 타임 10년이라고 하면 지금은 2, 3년 안에 그 페이백 타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료 저감 장치에 대해서는 보통 테크니컬 프로바이더들은 대부분 이 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 뭐 특히 선급에서는 어떤 객관적으로 이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 이런 것들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기술인데요. 수소 추진, 그리고 원자력 추진, 이런 부분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같으면은 아마 뭐 저도 전혀 예상을 못 했었는데, 금년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우선 IEA 그 사무총장이 전에는 어떤 그 SMR을 어떤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릴럭턴트 했었는데, 작년 말에 이런 트랜스포트까지 SMR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IMO에서 이제 금년에 WNTI에서 이 방대한 양의 SMR을 선박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그 위험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아마 이것이 어떤 트리거가 돼서 IMO 내에서도 SMR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약스에서도 이제 그 전문 그 PT를 발족을 했고요. 그 네모라는 그 빌 게이츠가 창업한 테라파워 그리고 코어파워 한국조선해양 이 참여하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SMR의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런 민단체 단체도 발족이 됐습니다. KR도 이제 세컨 라운드로 이제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SMR은 사실 문제가 선박 가격의 1.5배입니다. 이 엔진 가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생에 단 한 번 벙커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6배에 해당하는 그런 탄소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로타세일이든 이런 수소 추진이든 SMR이든 일단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온보드 캐먼 캡처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콰소 운반선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의 그 수이소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팀 이미 2021년에 호주로부터 1.25K 이 에콰소 운반선을 건조를 해서 그 에콰소를 도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BOG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상당 부분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파일럿 프로젝트의 목적이 이런 기술적인 어떤 한계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이 에콰소 운반선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한국은 2028년에 2K, 2030년에 40K의 에콰스도 운반선을 건조할 계획이고요. 150K 이상의 그런 그 에콰스도 운반선은 규모의 경제 이후에 시작할 예정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미 이제 에콰스도 운반선을 건조를 했고, 40K는 뛰어넘어서 2030년에 160K를 건조하겠다는 원대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콰스도 운반선 같은 경우에 현재 LNG 그 CCS가 그 해외 기업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3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콰스소 부분까지도 이렇게 코어 기술을 어, 넘겨주게 되면 한국전선의 미래가 없다. 이런 그 절실한 마음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성공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이상 그, 좀긴 시간 좀 발표를 했고요.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IMO, 또 EU, US, 그리고 화주, 금융, 이런 민간 규제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화석연료에서 이 저탄소, 무탄소와 같은 친환경 대체 연료로 반드시 전환할 거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체 연료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GHG를 죄송합니다. 얼마나 저감할 거냐?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거냐?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체 연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이 최적의 대체 연료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정답은 선박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선사의 어떤 친환경 선박 전환, 그리고 국내 항만의 허브 역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하에 녹색 해운 항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연료 절감 장치 또는 그 새로운 기술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소 운송 증가에 따른 해운 조선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대체 연료는 HFO에서 바이오 연료, LNG, 메탄올 이런 그 저탄소에서 부탄소인 암모니아, 또 향후 하이드로전, SMR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몇, 그 들으셨는데, 그, 네네, 들으신 토론 잠깐 하면은, 그, 네네, 어, 헤비 퓨얼 오일을 우리말로는 중유라고 하지 않나요? 중유? 네, 맞습니다. 중요입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화석연료 이렇게 하는데, 그걸 네네,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안 하고, 그걸 우리가 뭐 원유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오늘 네네. 들어보니까 결국은 중유를 뭐 바이오로 바꾼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거든요. 중류죠. 우리가 쓰는 말로는 한글로 헤비 음, 헤비 퓨얼 오일. 여기 사실 근데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연료로 디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고급 유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예, 들어가는 그 예, 찌꺼기를 가지고 또 바이오 중유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네네. 헤비 퓨얼 오일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중유가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중유. 아, 네, 중유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유다. 우리가 왜 그 F5가 있고 DO가 있잖아요. 그죠? 아, 네네, 선박에. 근데 네, 그 F5는 지금 말씀하시는 헤비 퓨얼 오일이다.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항구 안에 들어오면 디젤 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디젤이고, 그래서 중류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내가 용어가 자꾸 화석 네, 연료로만 이야기했어. 내가 그게 좀 표현이 그렇다 싶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아니, 오늘 네네, 강의 들어보니까, 그 어제 처음 들을 때는 내가 약간 그랬는데, 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소장님 요 정리한 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좀 듣는 사람은 하여금 알기 쉽게 그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 특히 네네, 대표적으로 잘 설명이 된 게 우리가 CII하고 그 뭐 EXI입니까? 네, 예, 그런 게 좀 헷갈렸는데 그거는 설계 네, 단계의 이야기 수치고 이거는 네, 이제 CII는 운항 단계의 이야기다 이렇게 딱 하니까 네, 금방 알기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그거를, 바이오도 네, 뭐 사람들이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식용유 같은 그런 기름을 F에다가 드립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드롭 집어넣어 가지고 섞어서 어, 사용하는 그런 연료를 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됐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건. 네, 역시 교수님. 혹시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정상무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네네. 저, 한 가지 질문, 저도 아, 교수님, 네네. 네, 얼마 전에 그 SMR에 대한 그 기사도 보고 오면서, 야, 이게 얼마든지 원자력, 이 소형 원자력으로 이렇게 이 추진이 될 선박이 나오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네, 한편 요즘 그 제3 배터리?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그 저기 충전이 되는 이 물만 있으면 수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제3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래서 네. 지금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언맨 에어리얼 이그 비클 해가지고
UAV 있잖아요. 네네. UAV로 해서 그 사실 그게 드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네. 인 그 감시 비행이 사실 수만 피트 상공에서 지금 다 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가장 큰 문제가 이 그 연료를 오랫동안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그 제3 배터리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 부분도 어쩌면 이게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그, 소장님, 네네. 소장님, 네. 요거 좀 화면 공유를 내리고 좀 하시죠,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아, 네. 저희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배터리에 대한 그 전기 추진에 대한 부분은 이제 IMO에서도 그러고 아약스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은 워낙 이제 배터리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주로 연안을 하는 선박, 또 항만 내에서 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굉장히 이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항만의 그, 그 선박들이 거의 3만 척 이상 정도 되는데 그 전 선박을 그렇게 이제 그 전기 추진으로 바꾸겠다 이런 또 원대한 그 계획도 있고요. SMR 같은 경우도 지금 SMR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규제입니다. 그 각국 정부들이 과연 SMR 탑재한 선박을 본인 항구에 입항을 시킬 것이냐, 과연 IMO에서 그 협약을 그 다들 동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세이프티도 증명이 안 돼 있고, 뭐 해적이 그 피랍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 SMR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안에서 그 플로팅 누클리어 파워 플랜트라고 하는데요. 각 국 정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유식 그 누클리어 파워 플랜트죠.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수소를 생산하고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어떤 또 전력을 생산하는 그래서 요런 것이 충분히 많이 되고 검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선박으로 좀 적용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NPP는 지금 많은 나라에서 지금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FNPP를 실제 아프레이팅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요, 풍력과 솔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제3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이 복합적인 어떤 기술로 또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한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네. 오늘 소장님 강의 아주 명쾌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아유, 예, 저도 어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디 사모님, 하나 더 질문 드리면요. 네네. 수소 있지 않습니까? 수소. 네. 아까 그 설명 중에 암모니아가 이제 수소를 그 수입해오는 좋은 수단이 된다, 이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NH3니까 아마 네. 액화로 암모니아 가져와 가지고 처리하면은 수소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네. 취지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듣기로는 천연가스에서도 이렇게 수소를 얻을 수 있다면서요. 천연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천연가스가 CH4지 않습니까? CH4, CH4, 메탄, LNG죠. 메탄, CH4, NH3, CH4, 예, 예, 맞아, CH4에서 이 예, C를 빼버리고, 떼어냅니다. 블루, 빼고 나가, 생산지에서. 네. 어, 그땐 CO2를 이제 지중화하고 그 수소에다가 이제 질산을 넘기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붙여가지고 질소를, 암모니아를 생산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암모니아를 좀 액화시켜서 이제 네.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이 암모니아를 석탄에 직접 손에서 쓸 수도 있고요. 만약 어디에 수소가 쓴다고요?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질소하고 수소를 이제 분해하는 크래킹 과정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예. 암모니아 가져와서 발전소 같은 데 넣으면 좀 좋겠네요. 네. 지금 발전소, 네. 혼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탄소 배출 그 양이 줄어드니까. 네, 아,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이해가 많이 됐어요. 오늘 보니까 역시 케알의 그 우수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강의가 너무 명쾌해.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강의 또 들은 것도 있지만, 네, 오늘 8명 들으시는데 아주 명쾌하게 이제 그 바이오에서부터 뭐 암모니아 또 LNG 등등 그 수소 SMR까지 대강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저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도 중요한 게 이제 그 뭐 우리가 암모니아나 이게 메탄이 뭐 3배, 4배 지금 중유보다 비싸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중유 같은 거 쓰면은 이제 뭐 페널티가 엄청 붙어버리니까 그런 네, 걸 이제 뭘 쓸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하신 경제성 분석의 그런 이제 가치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예. 예, 또 다른 분들 좀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다른 거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게요. 송상민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아유, 들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